안녕하세요. 주식 유튜브입니다. 두 번째 영상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가 보이시나요? 이 그래프가 현재 많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현재 뭔가 코스피 지수와 비슷한 모양 같기도 하고 과열된 시장을 좀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한데요. 민스키 모멘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민스키 모멘트 이론에서 나온 그래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이론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적어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부채로 말미암아 취약해진 금융 시스템에서 비롯된 금융 위기의 특징을 연구. 위기시 중앙은행이 위기관리 역할을 할 것, 금융시장에서 사적인 부채가 많아지는 것의 위험을 지적. 경기가 좋을 때 기업이 낙관적이 되고 이런 환경 속에서 내생적으로 과도한 투자 거품이 만들어지면서 지나친 부채로 인한 거품이 발생함. 자, 현재 그 주식시장이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찾아보면서. 자, 뭐냐면 사실 이제 부채가 많잖아요.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개인들도 이제 투자를 위해서 대출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투자뿐만 아니라 뭐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도 대출을 많이 받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대출을 받아서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출 받아서 지금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고 있고 경기가 여기서 말했던 문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경기가 좋을 때 이제 기업이 낙관적, 삼성전자처럼 기업이 낙관적인 되고 이런 환경 속에서 과도한 투자 거품, 이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게 과도한 투자 거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치 투자가 불가능한 주식 투자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투자를 하는 건 사실 과도한 투자 거품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리고 개인들이 지금 주식 시장을 받아내는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거품이라 하면 거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다음 문장을 보면 이제 수학적인 모형을 제시하지 않고 말로만 이론을 주장해서 주류 경제학에 포함되지는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목받지 못했던 이론이긴 한데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저 이후에 어쨌든 이제 과열이 된다든지 이제 하면은 이 민스키 모멘트 이론이 항상 이제 나오나 봐요. 그래서 한번 그래도 정리를 해보면 투자 시장이 과열되고 그럼 빚을 내서라도 주식 투자를 하게 되고 비정상적인 상승이 생기면서 이제 거품이 생기겠죠. 거품이 꺼질 원인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아무거나 적어봤어요. 그냥 제가 생각나는 거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매도가 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죠. 뭐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그랬을 때 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뭐 반대 매매가 된다든지 신용미술 쓴 사람들이 뭐 시장가 매도가 된다든지 대출자들이 위기가 먼저 발생하고 대출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거품이 빠지면서 폭락이 오는 그리고 다시 정상화 궤도에 오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그래프 모형을 따라가면서 제가 이제 이를 끼워 맞춰가면서 이제 설명을 해봤는데 이대로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민스키 모멘트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주류 경제학적인 이론도 아니고 뭐 지수나 이런 흐름 자체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고 예측의 영역이라고 하진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또 찾아보니까 이 이론 자체가 전제 조건이 있더라고요. 예, 중앙은행에서 건전한 통화 정책을 펼친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시장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에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자율적으로 맡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통화량은 유한하다고 가정했을 때 형성되는 성립되는 이론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돈을 찍어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연준에서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적극 개입을 할 수 있고 돈을 풀 수 있기 때문에 민스키 모멘트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왜냐면 이 전제 조건 자체가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개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환율 때문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적용 가능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장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미국의 입장이 항상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론을 찾아보면서, 그래서 그냥 이런, 이제, 인버스를 사신 분들은,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떨어질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매수를 하셨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저도 이제 그거를 산 입장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론들을 한번 저도 찾아보고,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원래 종목을 사게 되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엄청나게 찾아보게 되잖아요. 사실 지금 저도 잘못된 건데 종목을 사기 전에 찾아봐야 되는데 사고 나서 엄청 찾아보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제가 지금 이 영상은 지금 토요일 날이에요. 1월 16일 토요일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이렇게 됐네요. 금요일 날 하락장이 됐는데 이날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장 시작할 때 그러셨거든요. 너가 사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은 그 종목 가격 항상 이날은 마이너스 5%까지도 밑에서 살 생각을 하고 사라고 했거든요. 그래갖고 근데 결국에 안 샀어요, 다행히. 그래서 잘못 샀다가는 이제 물리는 상황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좋은 조언을 해주셔갖고 제가 일단 매수를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 거 이제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가 하락하는 바람에 저는 반대로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4% 정도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저랑 평단이 비슷하신 분들은 이제 아마 이 정도 가격을 유지하고 계실 것 같고요. 어, 원래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더 내려와서 제 시드의 50%까지 담는 거를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인버스 들어왔을 때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이 1월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르고 나서 횡보를 해주면 좋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은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월요일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월요일장을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의 횡보를 계속하고 나서 이제 더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더 담아서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인버스에 대한 관심도 많고 저도 이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한번 올려봤고요. 물론 제가 올린 것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맞는 거는 아니죠. 지수라는 거는 항상 뭐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들을 그냥 한번 얘기를 해봤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모두 성공적으로 좋은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